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다.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다. 124페이지. 사람들은 내가 가장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가면을 쓴다. 겸손하고 자신감 있고 성실한 모습을 가장한다. 옳은 말만 하고 미소 짓고 상대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 척하며 내면의 불안과 시기심을 감추는 법을 터득한다. 그런 그 모습을 실제라고 착각한다면 상대의 진짜 감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저항이나 적개심에 깜짝 놀라고 남의 조종에 놀아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쓰는 가면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그 틈 사이로 진짜 감정과 무의식적 욕망이 조금씩 새로 나온다. 사람들이 표정이나 목소리 변화, 몸의 긴장감, 초조할 때 나오는 몸 동작 같은 비언어적 신호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바로 이 언어에 통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남을 읽어내는 데 뛰어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면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한편 사람들은 당신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맡은 역할을 가장 잘 연기할지 그 방법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언어. 1919년 8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난 나중에 체면여부 선구자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 될 17살의 밀턴 에릭슨이 잠을 깨보니 갑자기 신체 일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며칠간 움직이지 않는 부위는 점점 늘어갔다. 얼마 후 에릭슨은 당시의 전염병처럼 확산되던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옆방에서 어머니가 전문가들과 함께 그의 병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에릭슨은 잠든 줄 모르는 의사 한 명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드님 아침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에릭슨의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아들이 이 대화를 엿들은 줄도 모르고 슬픔을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에릭슨은 어머니에게 계속 자신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을 이리저리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에릭슨이 무슨 한영을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에릭슨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 싶었다. 또 서랍장에 붙은 거울이 딱 맞는 위치에 놓이기를 바라기도 했다. 자신의 의식을 잃기 시작하면서 거울에 비친 저녁 노을을 잘 보아두었다가 오래오래 간직할 생각이었다. 태양은 언제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돌아와 의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지도 몰랐다. 몇 시간 후 에릭슨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사흘 후 에릭슨은 의식을 되찾았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죽음은 그를 비켜갔다. 그러나 마비 증세는 이제 온몸으로 확대돼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일 수도 손짓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할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여서 거의 좁은 방 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제 에릭슨은 자신이 자라는 위스콘신 주 시골의 어느 농가에 갇혀 지내게 됐다. 그에게 유일한 말벗은 7명의 누이와 형제 하나, 부모님, 개인 간호사 1명이 전부였다. 그토록 활발한 성격의 에릭슨에게 지루함은 고문과 똑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에릭슨은 전에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누이들의 대화를 나눌 때면 얼굴에 온갖 움직임이 생길 뿐 아니라 목소리 톤도 그 자체로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처럼 바뀐다는 점이었다. 누이가 입으로는 응 좋아 생각이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밋밋하고 휘죽 웃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 내 생각에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찌된 노릇인지 응이 실제로 아니를 뜻할 수도 있었다. 이때부터 에릭슨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극적인 하나의 게임 같았다. 다음날 하루 동안 에릭슨은
정도도 다르고 수반되는 표정도 모두 다른 16종의 아이를 발견했다. 심지어 누이 중 하나는 응이라고 말하는 동안 고개를 가로젓기까지 했다. 아주 미묘했지만 에릭슨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입으로 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라고 느낄 때 찡그린 표정이 보디랭귀에서 그 본심이 드러나는 듯 했다. 한 번은 누이 하나가 다른 누이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권하는데 긴장된 표정과 경직된 팔 동작을 보니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고 실제로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눈치가 뚜렷했던 적도 있었다. 다른 누이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에릭슨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대하에 깔려있던 에릭슨은 사람들의 손동작과 눈썹이 올라가는 모습, 목소리가 낮아지고 갑자기 팔짱을 끼는 모습 등을 관찰하는 일에 흠뻑 빠져들었다. 심지어 에릭슨은 누이들이 자기 옆에 오면 목의 핏줄이 더 자주 팔딱이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 누이들이 초조해한다는 신호였다. 에릭슨은 누이들이 말할 때 나타나는 호흡 패턴에 매료됐는데 그중 어느 리듬은 지루하다는 뜻이어서 곧 하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누이들에게는 머리카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 듯했다. 일부러 천천히 머리를 뒤로 넘기는 것은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신호였다. 충분히 들었어. 이제 그만 좀 말해. 하지만 더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넘기면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에릭슨은 청력이 훨씬 더 예리해졌다. 이제는 옆방에서 나눈 대화까지 들었다. 옆방의 사람은 에릭슨 앞에 있을 때처럼 즐거운 척 할 필요가 없었다. 에릭슨은 이내 독특한 패턴을 하나 눈치챘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옷을 빌리고 싶다거나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것처럼 원하는 게 있는 누이는 몇 분간 빙빙 애둘러가며 서로 여러 가지 힌트를 남겼다. 누이의 숨겨진 바람은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뚜렷이 드러났는데 특정 단어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누이는 상대가 이것을 눈치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종종 상대가 힌트를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대놓고 원하는 것을 말했다. 계속 들어보아도 이 패턴은 모든 대화에 나타났다. 이제 누이가 흘리는 힌트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알아맞히는 건 에릭슨에게 하나의 게임처럼 됐다. 에릭슨은 몸이 마비된 후 갑자기 인간이 소통하는 두 번째 채널을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이 두 번째 채널을 통해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표현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언어의 복잡한 머리를 완전히 깨우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 대한 내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혹시 입술이나 호흡, 손의 긴장감처럼 그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에릭슨은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형제들, 자매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당시 그는 입술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이제 말할 수 있으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에릭슨은 자신도 밖에 나가 함께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도록 간절했다. 잠시 스스로 마비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에릭슨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때 비록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다리 근육이 움찔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가 몸의 어딘가에 느끼는 것처럼 있는 일이 있었다. 의사들은 에릭슨이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전에도 틀린 적이 있지 않은가. 이 작은 움직임을 토대로 에릭슨은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다. 다리에 있는 특정 근육에 온 신경을 집중한 다음 마비되기 전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움직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근육이 다시 움직인다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간호사가 그쪽 부위를 마사지해 주었고 간간히 성공할 뿐이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에릭슨은 다시 움직임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그쪽 부분의 근육을 아주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고통스럽도록 더딘 과정이었다.
하지만 에릭슨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 발짝 걸음을 떼고 그 다음에 방을 걷고 다음에는 밖으로 다음에는 더 멀리까지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에릭슨은 의외가 상상력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바꿀 수 있었고 다시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거의 모르고 지내지만 심신은 함께 작동한다는 걸 에릭슨은 분명히 깨달았다. 이 부분은 더 당부하고 싶었던 에릭슨은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920년대 말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내 그는 그 분야의 다른 의사들과 전혀 다른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했다. 당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대체로 말에 초점을 맞췄다. 환자와 대화를 통해 특히 어린 시대에 관한 것들을 털어놓게 한 뒤 환자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에릭슨은 환자의 정신적 삶과 무의식에 들어가는 입구로서 환자의 몸짓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말은 무엇인가를 숨기는 도구로 사용될 때 많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감추는 방편으로 말이다. 그래서 에릭슨은 환자를 완전히 편안하게 만든 다음 그들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숨은 긴장감이나 충족되지 못한 열망 등의 신호를 감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언어적 소통의 세계를 깊이 탐구했다. 에릭슨의 모토는 관찰하라였다.